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나는 꼽살이다. 출산 4회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방송 내용을 책으로 엮은 우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학.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세계 경제 위기, 룸사롱, 골프장의 경제학. 가장 쉽고 재밌고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에피소드 1. 우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학. 시사인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세요. 재벌계 연구소와 조중동에 맞서 경제정보 독립을 위한 전쟁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선대인은 정직합니다. 정부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총수가 아닌, 국가와 권력자가 아닌, 시대와 국민을 위한 바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99%가 1%에 속지 않도록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믿을 수 있습니다. sbinomics.com. 내년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미국이. 뭐가 패낼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네. 충격 먹을 텐데. 아, 진짜. 그 허락 받았고요. 그 저희 연애할 때 새만금으로 저희 아내도 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슬퍼요. 왜 저렇게 해야 돼? 경제학자 우석훈이 삭발하면서까지 말하려 했던 한미 FTA 반대 이야기.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레디앙에서 냈습니다. 당신은 쏘지마. 당신은 쏘지마. 아직도 세살 보이는 대로 믿고 편안히 잠드는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누리당에 꼽사리를 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 파일을 보냅니다. 나도 꼽사리다. 주진우 조구아. 우와.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나는 꼽살이다. 우리 꼽살이다. 꼽.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네, 이번 주 오프닝에 참여해주신 분들 많으신데 소개를 좀 빨리 해드릴게요. 우띠리부터. 네, 영등포에 사는 연희인이 아빠. 아, 연희인이. 처갓집 가는 길에 녹화하셨다고 녹음이시겠죠?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녹화가 맞네. 네, 녹화 맞네요. 최장욱 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따님들과 녹음을 하셨는데요. 그룹 넥스트의 우리가 만든 세상을 보라에 한 대목을 따서 오프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난해한 오프닝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음악들이 선택이랑 전부 다 프로그레시브로 좀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프로그레시브 하잖아. 그리고 우리 그다음에 선띠리. 자, 닉네임 야음동님. 7살, 9살, 11살, 12살 사촌들 6명이 모여서 12살 큰형이 선창한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에 사시는 권민주님 네 가족. 큰딸 민주가 방학을 끝내고 미시간으로 돌아가기 전날 온 가족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부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뽑기를 눈물나게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낙곱살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말 눈물나게 기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 종이를 찢어서 껌을 뱉고 있는 용띠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광노현입니다. 예.
이거 미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 그거 진짜 잘했어. 예. 개발 잘했어. 고맙습니다. 예. 깜빡 속아. 아니, 우리 광노현 교육감님이 전화 왔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왜? 자기가 또 몇 가지 멘트가 있는데 밀고 있는 멘트가 있대. 그거 알려주겠다고. 해봐요. 아니, 그걸 알려주시겠다고. 예. 어떤 분은 자기 흉내 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전두환들이 뭐 이런 사람들.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예. 저한테 도전장을 던진 분이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29총각 김정환 씨. 감히 제 전매 특허인 전 경찰청장 조현호 성대모사로 오프닝을 보내셨거든요. 예. 제가 이번 성대모사로 평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실패! 예. 정말 좋은 실력이셨습니다. 앞으로 제 성대모사에 도전하실 분들 오프닝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라면서 오프닝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아침 7시 10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낙곱살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불출연을 종용하신 정준길 씨 감사드립니다.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었나? 근데 진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불출연을 종용을 했나 보지? 네. 네. 그리고요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버그에서 이상현 씨, 우띠리 여기 어디냐 여기가? 스트라스버그? 가봤어? 그 마지막 수업했던 데 있잖아요. 알퐁스 도대. 그 스트라스부르크. 그 부르그라고 하는 거야? 알자스 로렌 그쪽에. 버그가 아니고 부르그라고 얘기해야 돼? 버거는 미국식이고요. 그렇구나.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햄버그라고. 춥다. 죄송합니다. 함부르크는 독일에 있습니다. 네. 뭐야. 이거 망한 유머를 왜 또 주워 먹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참.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더럽다. 태태. 예. 우리 이상현 씨가 뒤에 요거 꼭 살려달라고 그러셨어요. 네. 철없는 와이프 목소리라고요. 들어보니까 진짜 철없더라. 네. 네, 감사드리고요. 칼슘이 부족해요. 그래요. 자꾸 치지 마, 그런 거. 안 웃겨! 호주 시드니 체스우드에 계신 준서 아빠께서도 오프닝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호주에서 인기가 좋은가 봐. 미국하고 호주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 우리 작가님이 2달에 한 번씩 호주에 가시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또 있어요. 네트워크 있구나. 교민 숫자로 보면은 미국이 훨씬 많은데, 우리 호주에 공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 예, 그래요. 오프닝 음성 중에 최연소일 거라고 하셨는데 만 7개월 된 아들 준서가 아빠가 와 하니까 그거 따라하길래 신기해서 녹음하셨다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복숭아 이렇게 싸면서 개랑 같이 이제 개소리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주신 김남진 씨가 감사하게도 그걸 파셔야 되는데 복숭아를 32박스를 황도백도 섞어가지고 보내주셨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꿀이었어요, 복숭아. 네, 잘 먹었습니다. 예, 사드실 계획 있으시면 우리 김남진 씨한테 복숭아를 좀 사드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꼽살이다 오프닝 앞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고 녹음 파일 보내주실 메일 주소 용띠리 오늘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제 최시중입니다. 명박이가 원래 그렇게 침을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명박이가 몇 달만 그 감옥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자꾸 잠을 계속 교도소에 구치소에 머물러가지고 있으면 나 곱살 골뱅이 gmail.com이거든요. NAGGOBSAL 골뱅이 gmail.com 많이 보내주세요. 예, 시중이 오빠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요. 시중이 오빠하고 굉장히 막역한 그런 인연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있지. 네. 방통위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쩌와. 예. 요번 주에 미아노님하고 저하고 국회 또 갔었잖아요. 국회에서 봤습니다. 예. CBS에서 네. 방통위 행정소송했잖아요. 우리 웃디리 선띠리 나왔을 때 그때 주의 먹어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겨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방통위에서 주의 조치를 내린 거다. 네. 제가 국회 토론에 참 많이 갔는데 주로 남의 얘기를 하는 자리였죠. 이래라 저래라는데 내일 갖고 간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는데 나는 같아요라 그랬어요. 네,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한 3, 40초밖에 얘기 안 했었잖아. 네. 간만에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우리 웃디리부터. 예, 뭐 C급 경제학자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뭐 경제학도 잘 안 하고 웃디리 우석훈이고요. 지난주에 애기 이제 출생 신고하고 출생 신고. 출생 신고 30분 걸리더라고요. 이제 한 번 쓰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서 그것도 틀리겠어 그래서 창피 무지하게 당했어요. 네, 우석훈입니다. 진짜 우리 저 웃디리는 글 쓰는 기계들하고 벌써 책을 2권을 털었다며? 아니 그새 또 생산성이 진짜 놀라워. 아니 네. 2권은 아니고 1권 반인데 예전에 그 경향신문에 1년 동안 매주 연재했던 그 시민의 정부에 대한 얘기들을 시민단체 이야기들. 예, 그거에다가 총선 이후에 제가 조금 생각이 전개된 것들 더해서요. 그러니까 시민의 정부, 시민의 경제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낸 게 최근 작업인데 사실은 이 낙곱살 하면서 말만 시민의 경제라는 얘기를 했지. 저도 대중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해봤었고 고민을 좀 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생겼던 느낌이나 경험 같은 얘기들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협 얘기들이나 혹은 뭐 그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게 뭔가. 근데 보통 제가 책 쓰면서 이렇게 많이 울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 서러워서 그런지 이번에는 책 끝내기 마지막 10분에 막 더럽게 울었어요. 그랬구나. 이유도 없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구나. 눈물을 아니 트윗하면서 형님이 그 같은 말씀을 트윗에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아주 가끔이지만 글 쓰거나 책 쓰다가 이렇게 우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데이터인데 그 의미를 읽어보면 그 속에 이제 막 그 서민들의 막 그 아픔, 애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니까 뭐 어쩌다 갑자기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형님도 비슷한 증상이 있구나 해서. 난 요번에 그렇게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우는데 책 이렇게 판매량이라 보니까 울었던 책과 울지 않았던 책 사이에 판매는 아무 관계는 없더라고요. 아니 요번에 처음 울었다면서 그 판매량을 어떻게 알아? 연간 원기를. 그러니까. 통곡을 한 건 처음이고 조금씩 운 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통곡을 하면서 쓴 책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띠리는? 저요 헤이 주드를 불렀다가 실패를 먹었던. 정말 끈질기게 불렀더만 내가 편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 아니 김어준 도대체 몇 번 부른 거야 이게 도대체? 이런 소리 듣고도 왜 꿋꿋하게. 네.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의지가 대단해. 집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반응이 말이야 나름대로 뜨거웠어 트위터 안에서. 네. 제발 노래만은 부르지 말게 해달라 이런 그 반응이 뜨거웠어. 자, 하여튼 소개는 끝내겠습니다. 헤이주드 부르다 실패 먹었던 선뜰 선대인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래? 헤이주드 이제 안 돼. 자 용띠리 빨리 소개를 해. 제가 사실은 오늘 녹음 또 늦었습니다. 요즘에 화요일마다 대학원 나가서 박사 논문 지금 쓰고 있거든요. 논문 쓰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국민대인가? 국민대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국민대 하면은 또 우리 문대성, 이 논문하면 또 문대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분을 배출한 학교라서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아주 제대로 만들고 있는데 까다롭게 해야 돼 논문은. 제 스승님이신 정선태 교수님이 나는 꼽살이다가 더 재밌다. 이러면서 애정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책을 한 권 주셨는데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도조 히데키 전범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손녀가 도조 6호인데 얼마 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 참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평화를 사랑하셨으며 친절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고 외국의 침략자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지킨 겁니다. 예. 누구를 연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대놓고 말해. 예. 박근혜라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C8세까지는 아니더라도, 1세는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책 이름 말씀드립니다. 아니, 불매운동 벌여야 되는 책 아니야? 아니, 그 시대를 고발하는 책이에요. 지금 도조 6호가 쓴 책이 아니라, 도조 히데키의 시대를 고발한 책입니다. 오케이.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 근데 두껍기는 하다. 책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 도조 히데키를 말하자면 멘토로 삼으셨습니다. 최시중과 각하 관계.
그렇죠. 거의 그런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알려면 도조 히데키를 알아야 된다. 도조 히데키. 예, 도조 히데키를 알아야 된다. 네. 낙곰수 해외 콘서트 가나? 예, 그렇습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5, 16일 중국, 18일 이후로 30일까지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을 다녀옵니다. 아, 그렇구나. 예. 3주 정도 자리를 비우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번에 보스턴 또 간다며. 예,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야, 나도 선대인을 배출한. 목욕 한번 좀 가보자. 아니, 꼽사리 껴서 걸으니까 거기만. 공백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또 초대 손님. 보스턴 갈 때, 우리 그분도 만납니다. 촘스키 교수. 아, 노암 촘스키. 총 선생님. 총 선생님. 우리 오빠시지. 예. 그래. 같이 잘 만나서 나는 이미 만났어. 갔다 와.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띨띨이들하고 같이 방송하는 순학질 누나 김미화고요. 네. 역시 저도 뭐 바빴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권운동하는 박래군 선생과 함께 네. 대선 독해 매뉴얼이라고요. 예. 뭐 홍세화 선생이라든지 조국 교수라든지 이종석 선생, 뭐 홍기빈 선생, 네. 은수미, 정대화, 김현미, 뭐 이창곤 박사, 뭐 이런 등등의 분들과 함께 이 대선 독해 매뉴얼이라는 책을 예 박래군 선생이 펴냈고요. 제가 함께 좀 꼽사리 켜서 네, 거기서 함께 토론했어요. 네. 자, 최근의 뉴스들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서 99%를 위한 낙곱살만의 편파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세계는 그리고 띨띨이는 시간인데. 자, 띨띨이 이번 주는 뭐 준비해왔어요? 코너 제목 들을 때마다 웃겨 이거. 요거는 선뜰 먼저 하죠. 아, 그래. 손띠리가. 그래. 전도 흉악한 얘기 할 거라서요. 네, 어제 발표된 건데 뭐 정부가 또 이제 부양책을 내놨죠. 아, 또 내놨어요? 어제 내놨잖아요. 2차 부양책. 2차 부양책인 셈인데 내용은 보면 뭐 별거 없는데 굉장히 뭐 하여튼 대단한 것처럼 내놨어요. 내용은 크게는 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지금 원천징수 떼고 있는 걸 10% 적게 떼고 나중에 연말 정산 환급할 때 또 환급은 또 적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세 부담 줄어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우리를 원숭이로 하나? 아니 조산모사도 분수가 있지. 이거 진짜 좀 웃기는 거 조산모사네.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어. 그리고 또 하나 내놓은 게 이제 자동차, 가전 뭐 이렇게 이제 개별 소비세 이걸 내놨는데 이것도 지금 서민의 내수가 나빠진 건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전이나 자동차가 좀 덜 팔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팔리게 해주는 이제 개별 소비세. 옛날에 특별 소비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세이긴 한데 약간 부자 감세의 느낌이 나는 이제 이 소비세 감세. 아니, 분유 같은 거를 빼줘야죠. 빼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주로 사는 뭐 그런 소비세를 줄여주는 건 아니고 이거 이제 뭐 하여튼 대기업들이 파는 것 중에 이거 안 팔린다고 이걸 또 이제 깎아주는 걸 뭐 또 대책이라고 내놨고 또 하나 이제 결국은 또 우리 각하 정부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부동산 대책 아닙니까? 부동산 세제 이제 취득세 깎아주겠다. 이거는 지금 저 광역 지자체 세수의 한 30% 이상이 취득세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여서 지자체들 가뜩이나 이제 재정난에 시달리는데 이거 광역 지자체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가 굉장히 오만하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는 뭐 다급하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나중에 전매 차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겠다. 이걸 외환위기 직후에 실시를 했었는데 이거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황을 이제 심각하게 보는 징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외환위기 직후 때는 집값이 바닥이어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투기 조장책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 집값이 거품이 잔뜩 묻어 있고 고점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아직 이런 대책을 쓸 때도 아니고 뭐 100불을 양보해서 그리고 이럴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할 때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오히려 길게 보면 부동산 거품 붕괴의 충격을 자꾸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난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 실패. 실패. 네. 아니 저도 실패일 거라고 보는 게 취득세를 낮춰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취득세 때문에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거든요. 집값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크고 작동 방식이 그건 그리고 아니니까. 한시적이잖아 그게 지금. 아 취득세는 지금. 취득세는 아니야? 네, 그냥 이제 줄이면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올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취득세 때문에 집을 그러니까 안 살려고 했다가 취득세 깎아준다고 사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제도만 위험하게 만들고 단기 효과는 벌어지지 않을.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신용만 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이제 국토해양부 쪽에서 나온 대책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책을 내놨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원래 외환위기 직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분양가 자율화를 해주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건설업체가 어렵다 하니까 분양가 자율화는 했는데 선분양제는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공급자, 건설업자들한테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부동산 폭등하는데 기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그러면 지금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라도 바꿔야지. 이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건설업체들 유리한 방식으로만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방식으로만 계속 상한제 폐지하는 거면은 금액을 그 건설 업체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정할 수 예, 있는 물론 거고. 이제 지금 선분양하고. 시장이 워낙 죽어 있으니까 뭐 200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늘 생각하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게 이게 건설업체들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경기 살리기 마지막 카드는 감세였습니다.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를, TV나 자동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안정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그거를 다 소비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DTI는 조금 그렇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실패. 용띠리. 네. 제주 해군기지. 왜 그 강덕마을 뽀개고 거기다가 해군기지를 짓느냐. 말들이 많았어요. 정부가 공색한 그런,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기를 거기다 미항을 만들기 위해서다. 미항. 알고 봤더니 그 미항이 한자도 똑같은. 미국 항구가 미항하니까 진실을 말했네. 그렇지. 미항 좋네.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야. 아름다운 항구인 줄 알았는데 미국 항공모함이 뜬다는 그런 항구였어. 예.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의원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 사실은 그동안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가. 이 제주 해군기지를. 무슨 북한의 잠재적 위협 때문이다. 그럼 왜 제주도에다 지어 그거를.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래저래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미국의 어떤 요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미국의 요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땅 다 갈아엎고 거기다 항구를 짓는 것이냐 했을 때 해군이나 정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봤더니 지금 짓고 있는 그 항구의 규모가 미국 핵 항공모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규모의 배가 없어요. 근데 그 미국에만 있는 그런 핵 항공모함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짓고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결국 국민을 속여가면서 해군기지를 지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 누나 프로그램에서 CBS 김미화 여러분에서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의원 연결했었는데. 네. 여기 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요즘 이름이 자주 나오시대요. 이분이 청년 비례대표. 지금 굉장히 발로 뛰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제주도에 지금 이제 총회가 하나가 열리고 있는데 세계 자연 보존 총회 그런 게 열리고 있어요. 일명 제주 WCC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몇몇 분들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그분의 신원을 확인해준 분들이 있어. 외국에 각국에 있는 분. 7명이나 공항에서 입국 거부돼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그 뭐냐면 이분들이 강정마을에 와서 왜 자연을 파괴하느냐라고 그 항의를 했었던 분들 또는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골라서 강제 출국을 시켰다는 거지. 이 말이 돼? 참. 이거는 굉장히 그 결례고 국가 망신이고. 정부기관과 그 어떤 그 NGO가 같이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인데 좀 정부 주도성이 너무 강했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 이 잔치의 주인공인 NGO 활동가들이 입국 거부가 된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망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띠리 오늘 준비해온 뉴스가 뭐야? 뉴스는 아니고 시각인데요. 이게 18금이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속. 왜 뭐가 18금이야? 내용상 18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검색하면은 18세 이상 이렇게 하라고 그러려고. 뭔데 얘기를 해봐. 뭔 내용인데 그래요? 그 물리적 거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리적 거세 뭐 뉴스에 다. 그 고환을 잘라내는. 네. 물리적 거세. 오. 잘라낸다기보다 이제 발라낸다 이렇게 이제 왜 알을 발라내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한 15년 된 일인데 이 페도필 문제를 제가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는데 페도가 아이거든요. 그래서 유아 간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아 승도 착정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근데 파일이라고 할 때 이제 그걸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페도파일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한국에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페도필에 해당하는 거에 가해자의 절반 정도가 보통 친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문제는 사실 통계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근데 보통 사회에서 한 절반 정도는 친부일 거고 그 나머지 절반은 뭐 오빠라든가 삼촌이라든가 그런 걸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추정이고 그 나머지 이제 25%가 식구가 아닌 사람에 의한 폭행일 거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어떤 그 나머지 25%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갖고 사실 이거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페도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 의한 성폭행 문제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치안 문제로는 해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 근본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한 10년쯤 된 통계인데 아까 말한 그 친부 폭행 있잖아요. 그게 경제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말하자면은 경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알코올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실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인 경우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다가 갑자기 잘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는 잘 풀릴 가망성이 없고 그런 게 이제 친부 폭행이 늘어나는 거니까 실제로는 성장 문제나 경제 안정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게 경제학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 타인에 의한 폭행인 경우도 상당히 사회적일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살론을 쓴 듀르케임도 또 자본주의에서의 시장 문제, 혹은 경제와 이런 게 굉장히 자살도 관련돼 있다라고 보니까 넓은 눈으로 보면은 최근에 성폭행 문제가 늘어나는 게 근본적으로 경제가 우리가 불안해지니까 안정적인 사람들도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한편으로 자살로 가거나 혹은 이런 폭행 같은 것도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소위 양극화 문제가 강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은 지금 우파들은 보통 때려주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회가 있으면 집회를 그러니까 시위나 집회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근본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때려주자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물대포로 때려주자. 우리 물대포 쏴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크게 두 시각인데 우파들은 보통 때려주자라는 방식을 택해요. 아까 그 물리적 거세 얘기하는 거야? 예, 물리적 거세,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에서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좀 더 발전. 더 세게 때려주자라는 게 이제 물리적 거세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이런 건 있죠. 아주 좁은 지역에서 경찰력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풀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를테면은 재개발 지구라든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여긴 경찰이 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쪽에서는 보호가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보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지금 물리적 것에만으로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또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 심리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아 이거 완전 18금인데 이렇게 생각. 성희롱이라는 게 성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좀 애매하죠. 본인이 모르고 하는 수도 있고 또 일부러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성폭력 중에서 특수 성폭력인 건데 이런 거예요. 성폭력이라는 게 가능한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발기가 돼야 되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성폭력이란 그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무섭고 불안한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예 발기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폭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네. 그렇네.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폭행이라는 거는 그때만 발기가 되는 특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를 접근하는 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감시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을 푸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도필의 경우에 성폭행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발기가 안 되는데 그때만 흥분을 느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유아에 대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회 병리 치료라든가 이런 거랑 동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경제적 불안과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때려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할 때는 문제를 푸는 거에 동의하지만 때려주는 방식으로는 그때만 인기가 있지 실제로 그 문제가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그렇네. 그다음에 더 처벌을 강화시키면은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근본적인 그 딜레마인데요. 사실 처벌이 약하면은 조금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사형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피해자를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형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걸 안 들키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린다. 피해자가 발설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발설하지 못하도록. 복합적인 거니까 때려주고 때려주는 강도를 계속해서 높인다고 해가지고서 서로 높아지는 거다. 그 얘기. 점점 더 흉악범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학자가 볼 때는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라든가 혹은 심리적인 치료와 협조가 들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지. 때려주자라는 거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보수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때려서 없애자. 그러면 그게 최선의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려잡는 것 자체를 하나의 일단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공포를 조장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럼 결국 치안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까부는 놈들, 저항하는 놈들 짓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성폭력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뭐 성폭력 이야기 갖고 팍 이렇게 뭐 얘기만 하면은 정부 여당은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또 지지도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말만 앞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또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현대사회 근대를 만들면서 합의를 한 거는 사람에 대한 육체적 형벌은 가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금을 할 수 있는데 구금 상태로 격리를 시키는 거지만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사회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대선 주자들은 그 점 또 뭐 각 당에서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박탈했으면 그러면 자기 생명도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유엔에서 2차례에 걸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이 범죄가 늘어나는지를 조사했는데 그게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되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걸 강하게 좀 인식을 시켜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단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 해서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사형 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선 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꼽살이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종종 세대 차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거 있긴 있는 거지 반드시. 뭐 옷 입는 거, 뭐 우리 사이에도 먹는 거. 좀 차이가 있죠, 누님하고. 진짜? 난 너하고 세대 차이 못 느낀다. 제가 훨씬 어려요. 수염이 길잖아. 나는 세대차 느낄 때 누님이 아는 이름을 나는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용민이가 아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용민이가 제일 막내인데 얘가 제일 많이 알아요. 옛날 분들 무슨 코미디언 뭐 역사 뭐. 나 진짜 모르겠더라고. 일단 그저 관심사하고요. 코미디는 저는 코미디언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숭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를 웃기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울리는 건 쉬워도 웃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사를 되짚는 거는 저 나름의 굉장한 그 인문학적 과제입니다. 옳소!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세대에 관한 겁니다. 세대. 우리 경제가 테마니까 우리 사회 각 세대를 경제라는 관점으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손띠리, 왜 세대를 주제로 잡았지? 그러니까 한 사회를 들여다볼 때 뭐 예를 들어서 계층 또는 계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세대라는 관점도 굉장히 좀 아주 설득력 있는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각 이렇게 그 사회가 변화하는데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각 이제 세대들이 그 경험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이 사회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정치적 의사도 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흔히 잘 알다시피 지금 뭐 각종 선거에서도 5, 60대하고 40대 이하의 그런 뭐 이렇게 투표 성향이 확 갈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조건들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뭐 세대적 관점에서만 보는 게 다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 이 세대 안에서도 뭐 편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세대에 이제 좀 그 다른 세대와 차별화되는 좀 큰 특징들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요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용띠리가 이제 내년이면 40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30대고, 우리 이제 40대 이렇게 모였네. 저도 40대든 중반 넘어가죠. 그러니까. 나 만 40세야.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뭐 세대 차이, 갈등 뭐 이런 거 경제적으로 어때 우리랑 인문학 비교를 해보면. 쪽에서는 이제 68 혁명을 놓고선 많이 분석을 하고요. 근데 미국 경제학 최근에 보면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그 돈이 얼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분석들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10년까지는 잘 안 나누는데 그냥 정치적인 의미 없이 그 10년씩 나눠 가지고서 모델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그런 연령별로 분석하는 게 약간 유행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우리도 보면 이제 뭐 4.19 세대, 뭐 63 세대, 유신 세대, 뭐 또는 민주화 운동 세대, 뭐 이렇게 이제 뭐 큰
사회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저희도 이제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이 10년 단위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 연령대별로. 그거 좋겠다. 그럼 세대별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올까? 뭐 물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60대 이상 어르신들부터 좀 시작을 해보지 뭐. 용띠리가 지난 총선 때 아이고 이분들한테 아주 많이 시달렸지. 사무실로 뭐 사흘들이로 쫓아오셨다면서. 뭐 그분들의 뭐 역할이고 롤이니까 뭐 그분들은 뭐 그분대로 하실 일을 하신 거죠. 뭐 쿨합니다. 저는. 그때 괜찮았었어. 아이고 그 양반들한테 뭐 유감이 있을 것도 없고. 그렇지. 그 양반들이 또 뭐 그분들도 맞아. 맞아 온갖 험한 말은 하셨는데 뭐 나도 험한 말을 했는데. 하시고 말 하시라고. 낙곱살 여기 뭐래더라? 여기 우리 벙커원 앞에도 오셔가지고 항의 한번 하셨었나? 아니 저 벙커원에 오신 거는 뭐 국민의례 제대로 하자, 태극기 제대로 달자. 뭐 어디다가? 뭐 그런 거 하러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김총 수염차를 이었고 혹시 그 태극기를 팔러 오신 거 아닌가 굉장히 우리 딴지일보 편집장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세대를 얘기할 때 뭐 30대, 40대, 50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세대와 엮어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386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 보면은 아버지 세대들이 굉장히 완고해요. 30년대생들이 많으시거든. 이 양반들은 또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그때 또 6.25 전쟁 때. 그렇죠. 막 그냥 겪어본 분 아니야. 그 세대들은 굉장히 자기 과신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그럼. 내 경험이 절대적으로 모든 그 가치에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릿고개 다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막 그 386 자녀 세대들한테 뭐 니들이 뭘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세대들은 또 386 세대들은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아주 극명한 시국의 인식차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먼 데서 사례를 할 게 없이 제가 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 글을 많이 쓰잖아요. 경향에 매주 쓴 적이 있었어요. 시사인에도 매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가난해서 그 원고료가 컸던 때가 있었거든요. 보통 그 정도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식이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 신문이나 잡지를 사주실 것 같잖아요. 내가 한참 연재하고 있는 동안에 조선일보 한 달치를 쌓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우리 집에다 놓고서 세상을 이렇게 살라고 우리 집에다 두고 갔어요.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못 오게 하죠. 선띠리가 정리를 해봐. 60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60대 뭐 저희 부모님 세대죠. 당연하게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50년 한국전쟁 이전에 이렇게 주로 태어나셨던 분들이고 뭐 조금 더 연세 있으신 분들 일제시대 경험도 있으시고 이분들이 근데 이제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또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을 이렇게 겪었고 또 일제 시대 군사 독재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생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뭐 하여튼 과제였고.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말이야 열심히 일하셨고 경제 발전하는데 이분들이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양면적인 성격이 저는 다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또 음혹한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뭐 살아남기 위해서 또 권력 또 권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굴종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식 세대들을 뭐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또 어쨌거나 좀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이죠. 아버지 어머님 세대에서는 국가 권력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문제가 많더라도 폐단이 있더라도 아니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저희 세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70년대 태어난 그렇죠. 세대들은 이명박 시대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퇴행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고 그 아주 후진
60년대 태어난 사람도 그래. 네, 그래요? 70년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적어도 정치가 군부 통치가 끝나고 뭐 직선제 개헌이 되고 문민정부로 이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삽질이 오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노가다가 오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포크레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삽질의 시대가 가야 되는데 막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참으라고 못 참아. 야, 우리 때 이런 게 있죠. 한 작년만부터 이제 조금 덜 쓰는 표현인데요. 강남에서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그 세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때 엄마나 아빠는 다 386들이거든요. 근데 뭐 아빠는 뭐 좀 이렇게 가끔 정의로워야 된다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죠.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거는 당대에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2대째가 돈을 벌어야 소위 스카이에 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60, 70대가 바로 그 할아버지인데요. 근데 강남에서 그 재력을 뒷받침해 주신 할아버지가 한국에 몇 푼을 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세대를 보면은 정말로 성공한 할아버지들은 1%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99%는 사실은 자신들도 피해자지만 이제 정서적으로 그 느낌만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60, 70대가 지금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대 수명은 많이 길어졌고, 근데 복지 인프라는 정말 취약한 상태고, 근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도 지금 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복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세대가 이 세대거든요, 지금. 근데 이 세대분들이 사실은 복지 포퓰리즘 이렇게 막 그 기득권 언론이나 뭐 이렇게 여당에서 선동을 하면 그걸 또 제일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분들을 위해서 제일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제일 이렇게 강하게 희구해야 되는 세대인데 오히려 막 그 복지 거부증을 가진 이념적으로. 근데 네. 그 누나가 대한은퇴자협회라고 거기 그 저 예전에 그 홍보대사를 했었고 지금도 뭐 가끔 이제 프로그램 은퇴하신 분들 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선언을 했냐면 정치인들 노인들을 어떤 그 투표에 어떤 한 표?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 와서 뭐 선거철만 와가지고 노인들 꼬셔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어? 우리 그런 정치인들 안 받겠다. 그런 지난번에 4.11 총선 때 막 그렇게 막 선언하고 그러셨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60대 또 어르신 이러면 이제 2세대는 보통 이제 투표하면 보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요 표는 우리 거다. 요런 생각을 일단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투표율도 아주 높잖아. 실제로. 그렇죠. 그 사실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그 늘 뭐 정치적인 이 선택을 할 때 엇갈릴 때가 많은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도 지금 이명박 각하류 이런 사람들보다는 각하류 훨씬 좋은 그래도 훨씬 좋은 이렇게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이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영남 쪽 그러니까 경북 쪽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 맨날 새누리당 찍는 거예요. 이게 뭐 얄짤없어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명박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저 촛불 데모 그렇게 막 나오게 또 두고 뭐 민주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너무나 후져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뭐 후져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좀 뭐 설득시킬 뭐 이분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정말 그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이 호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다 자식 잘 되라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진짜 여름철 되면 이렇게 막 그 손끝이 막 마디마디 갈라지고 막 까만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포도 작업하면 까만 이제 포도물이 배어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게 사실은 뭐 다들 이제 당신들보다는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희생과 헌신. 그렇죠. 그 자식이 여기서 근데 지금 이 지하에서 이러고 있는 게 그런데 부모님들이 진짜 지금도 바라는 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신 자식들이 좀 더 깊이하고 살 수 있고 생각을 펼 수 있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경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젊은 자식들이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양보를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선대인 형님이 자꾸 자식 하셔가지고 또 우리 주현 씨 성대모사가. 그래. 안녕하세요. 저 주현인데요. 자식아, 자식을 자식이라고 하는데 자식아 뭐라고 그래, 자식아. 아이, 좀 웃긴 자식이네. 뭐 이런 거.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야지. 저질 소리를 안 듣지. 그분이 늘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걸랑 이런 거 있잖아. 뭐 60대 이상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보면은 제가 88만 원 세대 준비할 때 제가 조사할 때는 주유소는 거의 10대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었고 편의점에는 20대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2006년도 7년도에 제가 그때 한참 조사를 했었는데 최근에 가보면은 주유소는 벌써 노인들로 바뀌었어요, 이제. 네, 조금씩. 그러니까 10대보다 더 60대 이상이 싸고 편하니까 바뀐 거고 편의점도 지금 한 절반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20대와 노인들이 그 동일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유소나 편의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 경제 그만큼 더 어려운 자리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10대, 20대와 60, 70대가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목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일 수도 있고 노동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지역에서의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일방적인 것들 혹은 FTA를 통해서 해외 자본을 위해서 국내 큰 기업들이 뭘 하는 것과는 다른 꿈을 꿀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높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경제적 약자로서 10대, 20대와 60대 이상이 같은 정책에서 묶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 문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 부동산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오히려 부동산 투기자들이나 뭐 부동산 부자들이 사실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러니까 계층이나 그룹별로 보면 어쨌거나 또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부모님들 세대가 이제 막 부동산으로 재산 축적하고 또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땅값이 계속 오르는 것만 봤으니까 사두기만 하면 집값은 오른다. 이게 이제 인에 박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부동산 거품이 불 때마다 이분들은 집을 열심히 샀죠.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근데 부동산을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면 할수록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세대 간에 이런 이렇게 부동산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긴장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나뉠 수도 있거든요. 50대 얘기로 내려와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최대 수혜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60, 70대도 아니고 지금 50대가 그래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부동산으로 해보거나 가처분 소득 같은 걸 해보고 그럼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산의 절반 이상을 50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경제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수혜자라고. 수혜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열심히 생산하는 사람들 30, 40대일 거고 주로 뭐 많은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그 과실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로 보면은 50대한테 그게 많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0, 70대만 해도 그때 우리가 어려울 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축적할 기회가 없었는데 50대한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의 전체는 지금 50대가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부를 가지고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 많더라. 50대.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가질 만큼 가졌는데 못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묘하게 그러니까 겹쳐요.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뭐 선발 그룹에 해당하는 세대들이죠. 그리고 뭐 고도 성장기를 거쳤고, 그리고 인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 베이비 부머들이 이렇게 대거 움직이는 그 시대가 늘 이렇게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선발 세대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뭐 시장도 많이 만들어내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제 성장해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화의 역군이기도 했고, 또 그런데 역시 이제 외환위기,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이 우리가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정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뭐 OECD 국가들 비해서 이렇게 뭐 생애 근로 연령, 그러니까 생애 이제 근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짧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기 은퇴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뭐 한두 해 전부터 이제 이 대거 은퇴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50대 초반에 나왔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뭐 나름대로 일자리에서는 쫓겨났는데 한 3, 40년 최소한 더 살아야 되겠고, 자녀들은 대학생들이고. 맞아. 어찌 보면은 가지고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은 없고 현금 수입은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자영업으로 이렇게 대거 몰려들고 있어. 지금 자영업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영업해서 또 뭐 실패한 분 많다고 뉴스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자영업은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데 일자리가 이제 뭐 대기업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영업을 차리는데 부동산 임대료가 높죠. 뭐 그렇다고 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은 재벌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다 짓밟아 버렸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펑펑이 사실 다 망하거든요. 근데도 억지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0대들이 사실은 부동산이나 투자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우리 저 우띠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재미를 제일 많이 본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50대 중에서 집값 올라갈 때 어떤 이유로든 그걸 팔았던 사람들은 승자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죠.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서 2006, 7년 이후에 안 팔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첫째는 이 사람들이 경제 권력도 세지만 정치 권력도 세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하면은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 다 50대거든요. 와, 맞다. 그래서 20대 문제 10개면요, TV에 한 번 보여주거든요. 근데 50대 문제가 하나 있으면 TV에 10번 보여줘요. 자기 일이니까. 그 국장들, 뭐 사장들, 그래, 저거 정말 중요해. 그러고선 제가 해봤지. 20대 진짜 10개 있으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50대는 하나만 아프면 10번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제일 장기적으로 심각한 거는 그 영모기지 이론이라고 해서 집을 이제 50대들이 정부에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연금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값 떨어져 정부 갖고 있는 재산을 주잖아요. 근데 주는 돈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50, 60대한테 수혜가 됐던 제도거든요. 아하. 20, 30대는 연금할 나이도 아니고 집이 그렇네. 있어야 그걸 주고서 맡길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근데 이게 중립적일 때는 괜찮은데 마이너스면은 그다음 보조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덜 줘야 되는데도 그렇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계속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30대로 가야 될 보조금이 50대한테 가면서 그 시스템이 국가도 위기에 들어오게 하거든요. 영모기지로는 나중에 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건데 매년 3% 오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집값이. 근데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더 많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뭐 콧등 내려왔다고 그러면 했는데. 그걸 그렇게 지금 굉장히 후한 조건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대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부동산 거품을 주도했던 세대가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니까 이런 식으로 역몰기지론 형태로 또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이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대는 보수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건 왜 그래? 많이 가질수록 많이 보수가 되잖아. 그 50대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386 세대하고 겹치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50대 초반은 그렇고. 예. 근데 하여간 여기가 정치적 권력이 강하니까 농업도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업 얘기하다 보면 귀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귀농이 어려운 건 다 동일하고 그건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OECD나 다른 나라에서도 청년들이 귀농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다 합의를 했죠. 지금 EU 차원에서는 30대나 25세 이 사람이 농촌에 간다고 치면은 40살까지는 월급처럼 좀 주게 하자. 그러면은 귀농이 늘어나고 농업도 강해지면서 소위 이를테면 자급 비율 같은 것도 높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나이를 45살로 정했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청년 귀농에 관한 그걸 아예 딱 바꿔서 귀농 지원금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대 중후반이 서울에 집 팔고 가면은 그 지원금을 청년이 받는 게 아니고 50대 이상이 주로 받게 지금 정책이 가요. 그거는 우리나라 보수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50대가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다른 나라는 다 기본적으로 청년한테 주기로 돼 있는 돈인데도 그것도 50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론도 역모기지론 그렇게 돼 있지. 농업도 그렇지 모든 보조금이나 이런 게 50대 중심으로 지금 재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네. 그냥 살만하네. 아이 그래도 어려운데 다른 세대를 너무 어렵게 만들면서 같이 무너지는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33평 넘어가면은 소유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새누리당 고객이 된다고. 아니 25평에 지금. 25평인가? 왜냐하면 베란다 층수 이거 없애가지고서 없애가지고 넓어. 넓혔거든요. 25평만 넘으면은. 24시간 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웃길 세금혁명 당선일 시사돼지용일 우리의 여왕벌 누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그럼 40대는 어때? 일명 이제 그 486 세대. 용띠리 빼고 여기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다 40대잖아. 베이비붐 얘기했는데 우리 선til형님도 또 베이비붐 세대 아니에요? 제가 1972년생이거든요. 초등학교 몇 반까지 그러니까, 있었어요? 아니 저는 시골 학교 다녀서 2반밖에 없어요. 잘못 잡았대. 아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이렇게 2부제 수업을 했어요 그때. 뭐 27반 뭐 이랬었어. 그래, 진짜. 제가 그 동양에서 제일 학생이 많은 그때 신정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요. 우린 4학년 때까지 2부제 했어요. 그 2부제 하고 그랬어 진짜. 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til형님이 72년생 아니십니까? 72년생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선대인도 있지만 서태지도 있고 신정아도 있어. 서태지하고 우리 선띠리가 나이가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니? 아니, 내가 어때서 헤이즈주드도 잘 모르고 나 선태지야 왜 이래? 선태지. 네이버 가보면은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선대인 치면은 뭐라고 나? 선대인 형님 그 과거 사진이 쭉 나오거든요. 는 머리가 많으셨더라고. 뭐 그냥 천장에 머리숱이. 네. 연구하느라고 선대인 연구소 경제연구소 꾸려가느라고 숱이 조금 더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잘생겼어. 저는 저랑 동갑이. 누님 웬일로? 잘생겼어 진짜. 그래. 역시 누님이. 이제 우리 우틸형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저랑 동갑내기들이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어준 총수. 동갑이구나. 그 다음에 이상호 기자. 그렇지. 맞아, 친구야. 뭐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대로 안 살고. 기인들. 이상하게 제 또래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40대 특징, 40대라고 하고 용띠리도 뭐 풍채로 봐서는 예. 넌 50대인데. 생물학적으로도 40대를 뭐 거의 40대에 준하는 장녀도 있죠. 40대 고혈압도 있죠. 뭐라고 정의를 좀 해볼까? 선띠리가. 제가 할까요?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90학번으로 치면 90학번이어서. 보통 30대 쪽으로 분류. 그러니까 약간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486 세대 선배들은 학교에서 늘상 받고 그 정서도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초중반 학번들하고 또 같이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복학하고 나서. 근데 제가 볼 때 486 세대는 뭐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기도 하고 당연히. 80년대 뭐 민주화 네. 이제. 또 그 활동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또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뭐 학생 시절에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후에 사회에 진출할 때는 역시 어쨌거나 한국이 여전히 고성장기여서 상대적으로 취업도 잘 됐고 민주화 운동 하면서 신바람 나게 이제 학생 운동도 했지만 취직 걱정 없이 다 나가서 또 열심히 또 셀러리맨들이 돼 있고. 그래. 승승 또 그래서 지금 그 넥타이 부대 얘기도 그럼요. 돼 있었던 거고. 지금은 어쨌거나 또 뭐 각 기업에서 이제 중견 간부에서 뭐 일부는 고위 간부들까지 이제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국 경제 이제 주요 중핵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일자리나 이런 게 그나마 제일 탄탄하게 소득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 세대라서 제가 볼 때는 50대 못지않게 486 세대도 많이 혜택을 받은 세대다 저는. 그러니까 이 저 40대 세대의 특징은 정치적인 변화를 주도한 세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80년대 민주항쟁 우리 선띠리가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때? 우리 우띠리 뭐 정치적인 성향하고 맞아 떨어질까?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 했는데 여기가 진짜 이제 유럽식으로 치면은 풍요의 세대 혹은 X세대라는 말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68년생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기에 이를테면 80년대 좀 후반에 대학을 다녔거나 뭐 그런 60년대 중반 출신들. 근데 진짜로 여기가 풍요의 세대였어.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취직하려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풍요 안 해요. 근데 열렸던 풍요의 시대를 살았던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영어를 애들 시킨다고 혀 잘랐던 거 기억나요? 아, 밑에. 예. 그 혀 잘린 애들이 지금 40대예요. 그다음에 하와이로 원정 출산해서 자녀들한테 이제 미국 국적을 주면은 그것도 지금 40대들이 처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사교육 열풍 같은 거. 그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옳다고 얘기를 했지만 돌아서 자녀 집안 문제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혀를 잘라서라도 하겠다는 게 이제 돌아보면 그게 386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었던 게 그 촛불 집회 때 2008년 막 집회 끝나고 집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집회 참석했던 한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너 학원 갔다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풍경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486 세대에 대해서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었고 또 실제로 많은 영향력도 미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자원도 상당히 풍부한데 그리고 지금도 뭐 486 세대의 상당수는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에요. 또 뭐 그분들 역할 제가 부인하진 않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형님이 이야기했던 사교육 열풍 또 뭐 2000년대 부동산 뭐 거품에 뭐 적극적으로 편승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더 풀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풀지 못하고 다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냈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렇게 된 데는 사실은 이게 어쨌든 486 세대의 그 전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486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역할을 잘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이 486 정치인들이 사실 그 시대에 걸맞는 그러니까 가제들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 좀 좀 젊은 정치인 뭐 좀 젊은 피 이렇게 분류가 그러니까, 됐었잖아. 예, 근데 젊다라고는 하는데 전혀 생각이 젊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운동하던 마인드는 이제 조금 넘어서서 뭐 그때 신념이나 뭐 이런 이상은 가질 필요가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민생 경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변하고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걸 했을 때 사실 486 정치인 스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십 명이 진출했는데 486 정치인들 중에 뭐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스타가 없잖아요. 그냥 약간 도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40대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대인데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를 하면은 또 경제 민주화를 강하게 지지하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40대가 아니고 지금은 30대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40대가 보여주는 거는 정치적인 얘기는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는 뭐 진보적이거나 다르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니들도 땅투기 다 하고 자녀 혀 자르고 뭐 기회만 되면은 그 미국으로 태워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게 우리 40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니들 많이 갔잖아. 그러니까 꽤 재미를 본 세대 40대. 골프도 니들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혜택 받은 만큼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야 됐던. 근데 세대죠.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스케일로 보면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뭐 이런 사고방식인데 뭐 부동산이나 사교 이런 거 보면 또 너무 그러니까 경제라는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노동자로서 보는 게 아니고 시민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많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진짜로 아쉽죠. 그러니까 68 혁명을 얘기할 때 프랑스의 그 68을 했던 사람들은 상상력 같은 거 굉장히 높이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적인 상상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방송, 영화 이런 데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386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한 거 아니냐 따져보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가 우리 사회 일종의 허리쯤 되는 건데 허리의 역할을 좀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응? 있다. 그렇죠. 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응? 허리의 역할.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그거 중요하지. 아니 뭐 지금도 많은 역할 해온 부분도 있고 물론 많은 그렇지만.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럼 이제 30대로 한번 넘어가 보자. 경제민주화는 어쩌면 30대가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우띠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형님이 그런 뭐 말씀하신 어때? 배경이 있으실 테니까. 일단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은 40대랑 인터뷰를 해보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 되겠느냐 라는 반응이 많아요. 근데 30대랑 얘기를 하면은 꼭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조사를 해보면 사실 알 텐데 30대가 많이 있는 40대가 많이 있는 그런. 30대 주로 30대 40대 초반이 많은 것 같아. 나한테 누나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뭐 60대 할아버지도 사실은 요새 나한테 누나라고 한다. 또 내가 누나라고 해가지고. 우리 광래의 교감님도 누님이라고 했으니까. 아 진짜요? 누님이에요? 나 누님이 그냥 누나로 한다고 말을. 그 제가 아까 그래. 제가 아까 이제 뭐 486 세대하고 이제 지금의 30대 약간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486 세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의 30대의 경우는 제 약간 후배 세대 뭐 이제 용들이 이하 이제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이 대학 나오고 나서 외환위기 풍파를 맞으면서 굉장히 극심한 취업난을 처음으로 겪었던 세대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이제 대학생들 취업난부터 해서 또 비정규직 문제 계속 심해지고 또 뭐 미국식 이제 고용 유연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면서 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치열한 이제 뭐 사내 경쟁을 거쳤고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과외를 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처음 받기 시작한 세대이고 그래서 계속 경쟁하면서 올라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쉬질 못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어렵게 나가서 또 경쟁에 시달리는 이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거품 측면에서 보면 30대 후반일 때 이제 막 그 전까지는 뭐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이제 집을 못 사고 있다가 2005년, 2006년에 막 그 끝자락일 때 그때 이제 수도권 폭등기 막 이럴 때 이제 막 돈 모아서 막차를 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 학번 중에 의외로 하우스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어찌 보면 제 바로 후배 세대들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좀 세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이 막 그 거센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이 기류 속에서 그 삶의 어떤 험난함을 많이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상대적으로 강한 게 아닐까. 참고로 제 책의 주 독자층도 30대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열망이 강해서. 용띠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 30대잖아. 네. 어떻게 정의를 해? 30대. 그래서 이게 참 불우한 세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예. 일단은 저는 참 혜택을 많이 입었죠. 참 저희 동기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저 졸업할 때 외환 위기가 닥쳤어요. 네. 뭐 모든 기업들이 사람을 아예 안 뽑았어요. 근데 그럴 때 저 혼자 이제 방송사에 입사를 한 경우였는데 잘리지도 모르고 결국은 2년 뒤에 잘렸지만은 여간 그 당시에 그 취업들 못 해가지고 헤매던 그런 모습을 아직도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데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 때의 그 졸업이 되고 또 벤처 열풍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어떤 일자리가 창출이 있었지만 또 벤처 거품도 또 무너지고 또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비정규직 그때 저희 세대보다도 저희보다 좀 연령이 좀 낮은 이 세대들이 겪는 고충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 진짜 우리 지금 용띠리가 얘기했지만 그때 IMF 때 그냥 다른 세대보다도 30대가 무방비 상태로 그 당시 그냥 사춘기예요. 그냥 얻어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제 예를 들면 딱 좋은데 제가 96년에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좀 수도권 대학이라 조금 뭐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취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안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2해 정도, 3해 정도 딱 지나니까 외환위기 지나고 이러면서 진짜 뭐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죠. 제 동아일보 경우에만 하더라도 제 아래 기수가 안 들어왔어요.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팀에서 막내 역할을 개고생 오래 했던. 와닿는다, 개고생. 진짜 오래 했다. 그랬었구나. 네, 그래도 들어와서 고생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30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 미래 경제가 우리가 창의성의 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포디즘의 이제 기계식 방식이 아니라 창의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장점들을 지금 30대가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는 또 그런 게 좀 막히긴 했지만 무엇이든지 상상을 해보라고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막 권유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배낭여행이라는 거를 드디어 막 할 수 있게 된 시절. 그때 그 첫 수혜자들이 또 지금 30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갈 때 그때 제 주변에 외국에 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딱 뭔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서 유학 갈 때나 혹은 무슨 초청장을 받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은 사사롭게 여행을 갈 수 없는 해외여행 금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0대들이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 배낭여행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서 좀 자기 용돈 모아서 외국을 보고 그걸 또 우리가 권장했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고서 누구 말 꼭 듣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서 독서도 권하고 영화붐도 그 세대들이 이끌었던 거고. 그러니까 소위 삽질하고 정반대 청춘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발현되는 게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세대로 보고 있죠. 근데 이 세대 와가지고 출산율이 뚝 떨어졌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야, 이제 아까 이러다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출산으로 이름 바꿨는데 우리 청취율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저는 출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출산 좋은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자리도 꽤 괜찮게 있었고 뭐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30대 이후부터 이제 실현기가 닥친 세대잖아요. 또 그런데 자의식은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또 한편으로 이제 사교육비 부담, 또 2000년대 부동산 거품, 이게 이제 막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 부담들 때문에 출산을 뭐 직접 못하게 이제
되고 그래서 출산율이 이제 가파르게 떨어졌던 한 시대에 이제 젊은 부부들인 거죠. 이 세대들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 보면은 절대로 이명박에 좋은 점수 주지 않는 유일한 세대가 바로 30대입니다. 486 아니에요. 30대 특히 30대 여성들. 그렇더라고요. 아,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형님이 이야기했던 그 창조 경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을 타고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사대강 옆에 가서 삽질을 해서 경제 살린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세대 이야기를 하자면 5, 60대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했던 걸 봤으니까. 근데 더 이상 토용하지 않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내 문제다 생각하면 아까 50대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제책이 많다고 얘기한 것처럼 30대, 40대가 하우스 푸어가 가장 많은 세대 아니야? 근데 30대는 보니까 평수 문제인데 50대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 했거든요. 지금쯤 그래서 50평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를 40대한테 팔아 넘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30대는 20평짜리를 갖고 있다가 30평으로 넘어가려고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문제 생긴 거예요. 이제 20대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던 그 30대가 되니까 이제 30평으로 바꾸려고 보는데 새로 등장한 20대는 결혼을 안 하고 20대가 지금 20평짜리 아파트 어떻게 사줘요? 그치.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쫙 왔던 이 시스템이 30대와 20대 사이에서 지금 부딪힌 거거든요. 20대한테 집 사라고 20평짜리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정부 대책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네도 어차피 집은 살 거 아니냐. 빚 많이 내줄게. 근데 20대들이 동감하는 거는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방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방 그러면 창문 달린 방에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거 고대녀 박지훈 씨가 저한테 방송하다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하방 싫고요. 고시원 원룸텔 싫고요. 그다음에 너무 어렵게 살더라 정말. 방이고 그 세계에서 최고의 뭔가 이는요. 좀 자기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나만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진짜 그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20평짜리 아파트를 사지 않겠니라고 30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세대 차이가 느껴진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30평, 40평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지금 40평 이상은 이미 무너졌고 남은 건 20평짜리 아파트들이잖아요. 10평. 30대가 가지고 있는 게 거기거든요. 그래서 30대는 사실 하우스포라고 막 겁은 주는데 10평에서 20평 정도의 보통 현실적인 집을 가졌던 그 30대는 생각보다 고통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네. 그러니까 같은 하우스포 내에서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근데 투기할 생각이 없으면은 자기 직장 근처에서 줄였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 10몇 평짜리나. 그리고 같은 이제 부동산 거품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동기가 좀 다른데 뭐 대체로 5, 60대가 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 욕심의 측면이 강하다면 이제 30대 또는 40대 초반은 이게 뛰어든 게 집값이 조금 있다 떨어지겠지 하다가 계속 오르니까 더 이상 미루면 집을 못 사겠다. 이런 공포심에 이제 질려서 뒤늦게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인 자체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세대 간의 공존 또는 이렇게 또 경제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아까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 60대가 이제 부동산 가지고 이제 잘 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오니까 사람한테 돈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일자리 안 늘어나고 소득도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0대, 20대 특히 이런 20대는 형님 표현대로 88만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을 사줄 수가 없거든요. 보통 55세 이상에서 이제 집을 내놓고 은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서 이제 집을 파는데, 이걸 새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들이 사줘야 되는데, 사줄 소득이 없어. 그 다음에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그럼 결국 이게 부동산 이렇게 매물을 받아주는 세대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동산 거품을 풀린 바람에 결국은 이렇게 길게 보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도 계속 가라앉는 거잖아요. 매물을 누가 받아줄 수가 있어야지.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네. 사실은 30대는 그래서 그 정치 변혁을 좀 경험해 본 세대들 아닙니까? 뭐 탄핵 때도 그렇고 또 미국산 쇠고기 그 촛불 집회도 그렇고. 근데 우리 20대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체념을 하는 건지 넓게 그냥 관조하는 건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것 아닌가.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띠리가 얘기해봐. 88만 원 세대 뭐. 근데 그 88만 원 세대는 지금 다 30대 되지 않았어요? 30대 됐고. 아니 20대 이제 중후반 30대 그렇게 된 건데요. 근데 그 안에서 변화가 사실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형화돼서 폭발된 거는 아직 적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청년 유니온 같은 게 생겨나고 크고 작은 그 20대 운동단체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뭘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돌파구는 없는데 문제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 자체는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20대 기여가 정치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요. 요번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다음 대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해외 투표 얘기를 했어요. 교포들의 표가 들어오는데 그 표가 다 새누리당 거고, 그러니까 다음 대선은 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4년 전에 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게 외국에 있는 교포들한테도 세대 현상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20대는 정치에 멀어졌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할 거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지금 이미 투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몰표보다 20대가 4년 전에 비해서 추가로 표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지금 외국표 때문에 한나라당에 다 이긴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20대는 이미 변화를 만든 거예요, 이 사회에. 4.11 총선 때 그 20대 투표율 수도권에서 상당히 높아졌고, 높았지. 그 표들이 대부분 야권 성향의 표로 갔었던 걸로 드러났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지역 얘기를 거기다 또 끼게 되는데, 수도권의 청년 같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실험도 해보고 우리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역에서의 청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꼼수도 마찬가지, 꼽사리도 그렇고 지방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보다 잘 전파가 안 되거든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 외국 같은 경우 꼼수도 그렇고 꼽사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듣고 해외에서. 근데 진짜 지방이 좀 취약한 점이 있지, 팟캐스트 방송이라는 게.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매체가 성공을 하려면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라디오처럼 딱 켰을 때 탁 보고 들리고 또 TV처럼 딱 켰을 때 바로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아이튠스 깔아야죠. 다운받죠. 그걸 또 들어야 되죠. 이런 아주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데 가끔 다운도 돼요. 근데 지방에 가보면 많이 듣습니다 하고 지방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왜 4.11 총선에서 지방에 있는 젊은 층들이 투표를 안 했냐 이거야. 아유, 지방에 젊은이들이 많이 안 삽니다. 없어? 많이 안 사요. 거의 많이 안 사. 지금 수도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할 때 그 늘어나는 인구의 한 65% 정도가 20대에서 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약화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진학하면서 올라와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눌러앉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려면 내려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뭐 그런 사람들 경우에 대부분 이제 주소 옮긴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부재자 투표까지 한다는 게 사실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긴 하지. 근데 저는 20대의 경우는요, 뭐 30대와 마찬가지로 좀 기본적으로 좀 연민의 정을 많이 느끼는데, 이 세대는 제가 볼 때 세대 전체적으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일이 오늘보다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 세대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세대들은 뭐 50대, 60대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지금은 독재지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어. 좀 더 우리가 고생하면 더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20대는 사실은 뭐 잘할 때는 사실 풍족하게 자랐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자랐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면 당장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나가려고 생각해보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일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근데 나 같으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일자리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내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네. 좀 이 세상을 바꿔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좀 바꿔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치가 희망을 못 준 거야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조건하고 이 정치 그 지향하고 약간의 뭐 이렇게 괴리가 좀 생겼다고 보는데 사회경제적 조건은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라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교육 속에서 경쟁 치열하게 했고 경쟁에 시달리고 지금도 스펙 경쟁에 학비에 시달리고 시달리지. 그러니까 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정치 의식을 가지려고 해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회를 둘러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여유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요. 박근혜가 반값 등록금을 안 하고 부담만 반값이라고 하잖아요. 심리적 부담을 왜 그 사람들은 줄인다. 등록금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때문에 묶여 있잖아요. 그럴수록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 해줄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묶여 있으면 왜 좋아? 바빠서 정신없고 투표장 안 오면 땡큐죠. 그런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자기들이 정말로 그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투표하는 대통령 투표 날 그날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와 개선을 해가지고서 모두가 다 나서 투표를 하고 그때 자기가 이기겠다 그럼 그게 진짜 승리고 그거는 대통합이죠. 근데 너네는 등록금 내는 걸 열심히 바쁘게 해놓고선 못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겼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대통합 아니고 정말 치졸 한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악착같이 투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악착같이 등록금 높여가지고서 알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안 해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얘가 이런 얘기해서 공중파에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20대는 좀 더 안타까운 게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잔뜩 쌓아놓은 뭐 가계부채, 공공부채, 그 다음에 고령화 이렇게 충격이 발생하면 이렇게 발생할 미래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사실 온팡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게 20대거든요. 20대 이하 이제 이 젊은 세대 또 미래 세대인데 좀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도 제대로 된 일자리 소득 못 갖고 있는데 또 부담이란 부담은 다 이 친구들 어깨 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20대도 말이야 부익부 빈익빈. 물론 그렇게 그렇지. 있죠. 네. 그러니까 젊은층 우리 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허리띠 조르고 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지른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골고루게 가난한 건데 그중에 빚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통장 막 쓰면서. 그러니까 빚 안 내고 버티는 그 차이죠. 물론 근데 스포츠 스타가 몇 명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런 건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누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감수성이 다르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잖아요. 이 세대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스타일 같은 것들을 찾는 세대고 그런 문화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화적 기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 친구들한테는 사치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필수품 같은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정말 막 뭐 흥청망청 쓰고 있느냐. 저는 세대 전체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2년 전에 일본 상황이 갔을 때 우리 맥주 캔 있잖아요. 그거 반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반만한 게 있는데 우롱차 같은 맥주. 네, 정말로 일본도 청년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을 먹고 싶다라는 그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편의점에서 맥주가 제일 싸게 술을 먹는 방법인데 그나마 그게 반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대 청소년들은 어때? 사실 본격적으로 뭐 경제 활동 인구는 아닌데 알바생들도 있고 그렇잖아. 얘들도 곧 또 20대가 될 거고. 어떻게 이거 비율을 제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10대 중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3%인가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노동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노동정책에 이런 데서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안 간 중절 노동자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상태에서 이제 알바나 이런 다른 이제 노동과정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학생 신분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노동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술집도 많고 그래 노래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안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에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임금도 문제지만 그 인권 사각지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주로 하는 게 학생들 대책을 많이 해요. 근데 학생이 아니거나 혹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학생 나이에 학생이 아닌. 네, 그런 진짜 노동자들도 있는 거고. 그때 그런 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투표 연령층을 낮춰줘야 된다고 늘 하는 게 그러니까 학교는 안 다니는 노동자인데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걸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가 있고 그다음 10대 알바나 이런 문제에 노동부 혼자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서울시나 구청이나 그런 지자체가 그 지역 주민 정책으로 좀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 생각들을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바생들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 편의점에 가면 있는 10대, 20대 알바들이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 커져가지고서 거기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건 조금 먼 일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내지는 뭐 노동계약서 제대로 안 썼다. 그런 얘기는 시에서 조금 움직이면은 많은 여건을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보호해야 되지만 그 보호가 시혜성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동생이고 자식이기도 하고 뭐 조카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험료 같은 것도 사실은 4대 보험 들어줘야 되는 거지 아르바이트생한테도. 근데 그 보험료를 반을 내라 그러는 거지. 그 알량하게 한 시간에 얼마 받는 몇천 원 받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보험을 안 들어버리는 거고 계약서 가지고 가서 주인한테 계약서 써주세요. 이거 못하는 거. 너 알바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그런 거잖아. 거는 이제 시나 이런 데서 반드시 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미리 나가가지고서 엄격하게 하기 전에 개인이 못 풀죠. 근데 이 10대 또는 20대 초반에 이렇게 알바생들이 주로 자영업자들 하는 데 가서 이제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저는 진짜 좀 오히려 뭐 대기업 위주로만 할 게 아니고 좀 고용세액 공제 혜택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여기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뭐 일부 악덕 업주들도 있겠지만 이게 자영업을 하는 그 점주 자체가 지금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료예요. 다 물어보면.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더 올라가면 알바 예를 들어서 뭐 3명, 5명 쓴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료 10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알바 5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거품이 사실 일자리를 잡아먹고 그렇네.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이 소득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 거품을 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보는 때도 거꾸로 보면 필요하다라는 거죠. 90년대 프랑스에서 제가 보니까 그때 실업률이 막 올라갈 때였는데 실업가족이란 말이 생기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엄마 잘리고 아빠 잘리고 이번 달에 나 잘렸어 그러는데 엄마 알바, 아빠 알바, 나 알바라는 진짜 알바 가족이 생기겠더라고, 한국에. 그러네. 그래. 이 시국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제껴줄 낙곰수 전투복 시즌2 집업 후드티가 출시되었습니다. 지퍼로 옷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놀라운 기능. 양팔이 동시에 들어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김총수의 머리도 들어가는 대범한 사이즈 구성. 각각점 딴지점컴에 들어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 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낙
시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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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자, 지금까지 어르신 세대부터 청소년까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세대들의 특징을 좀 짚어봤는데 이번 대선에서 말이지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세대가 어디라고 보는지 보통 언론들은 40대를 꼽던데 맞을까? 꽃들이? 그것도 일부지만 참여율로 보면은 20대가 제일 클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40대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투표 자체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20대가 얼마나 투표장 나올 거냐. 그게 실제로 지금 빽빽한 상태에서는 마지막 남은 변수죠. 그러니까 40대는 중도도 많고 보수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40대 대학생들이 그렇게 뭐 다 대학 가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83년만 하더라도 그 대학 진학률이 30% 조금 넘었어요. 아니 그때 우리가 100만 학도 그랬어요. 그래 맞아. 100만 학도. 그래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아까 우태리 형님도 이야기했지만 50대 이상 또 뭐 한 40대 정도까지는 사실 정치적으로 잘 대변이 돼요. 대체로. 그리고 뭐 5, 60대는 사실 과잉 대변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근데 거꾸로 20대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그나마 뭐 반값 등록금이니 뭐 이런 주제들 또 이제 뭐 대학 등록금을 매개로 해서 이제 좀 관심이 이제 기울여졌지. 그전에는 사실 정치적으로 거의 뭐 인정도 안 했어요.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이렇게 뭐 한나당 출입할 때가 한 2002년 이 무렵인데 그때 맹현규 기획위원장이었어요. 네. 제가 2002년 대선 때 이 젊은이들이 줄 쏟아져 나오면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맹인규가 그때 막 웃으면서 20대는 투표 안 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조금은 바뀌었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아직 정치권에 있어요. 특히 뭐 새누리당 쪽에는 더더욱 그런 있고. 마인드가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금 몇 번 뒤집었어. 그러니까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예. 대학교의 총장님들 이런 진짜 저 대학생들이 뭐 얘기 좀 하자고 해도 예. 잘 얘기 안 들어주시고 그냥 어린애 취급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럴수록 거꾸로 20대들이 어쨌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 투표하러 나와야 정치인들이 무서워서 이제 이라도 20대를 향한 이제 공약들을 내거는 거고요. 그치. 이제 뭐 투표율 보면은 몇십 대가 뭐 몇 퍼센트 이게 쫙쫙 나와버리더라고. 그럼요. 그리고 보면. 거꾸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제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고 싶다면 정말 20대 이제 유권자층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꼭 뭐 타겟으로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20대 층들이 정말 갈구하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 문제 또는 기숙사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주택 문제 이런 주거의 문제 1인 가구들을 위한 주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정말 현실성 있게 제시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난 뭐 야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을 밝게 하는 그 누군가. 아니 근데 90%권이죠. 새누리당이 그렇습니까? 자 오늘 누나는 말이죠. 그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 아빠 친구예요 또. 루즈벨트가 둘이 있죠. 네. 사실 이거 우띠리체 그 88만 원 세대에서 본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진보한다는 것의 잣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풍요에 뭔가를 더 주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아주 적게 가지거나 거의 못 가진 사람들에게 견딜 만큼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다. 아, 이거 좋은 말이야. 그거를 그 추천자를 써주신 분이 좌파 쪽이나 뭐 진보 쪽 분이 아니고 남재희 장관님이 그 잘하시고 노동부 장관 하셨고 그래서 조선일보 편집국장 하셨고 보수도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때 그 제 책에 추천서를 그걸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세대를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중요한 거는 세대끼리 누가 잘했냐 뭐 아니냐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요즘이야 세대 관계없이 다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좀 더 풍요로운 세대가 그렇지 못한 세대를 배려하고 세대 갈등보다는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나 역사 같은 거 이런 거 존중하는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밝은 사회, 밝아지는 세상 이런 건데 오늘 방송이 세대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디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그 길을 밝혀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힘차게 외쳐봅니다. 자,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입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자,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